홍콩 취남구. 오늘 우리가 가볼 취남구는 2016년 기준 인구 약 32만 명이 사는 곳으로 홍콩 디즈니랜드가 있어 우리에게도 친숙한 곳입니다. 장말리. 당시 나이 28세. 장말리는 통신회사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그에게는 7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곽기은. 당시 나이 26세. 장말리의 여자친구입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두 사람은 이끌리듯 서로에게 빠져듭니다. 두 사람은 약혼의 홍콩 노스포인트에 있는 찌엔캉촌 아파트 단지에 신혼살림을 차리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장말리와 곽기은은 곧 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결혼식을 하기로 한 그해 3월의 어느 날, 취난에 간다던 장말리가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마치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장말리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함께 2016년의 어느 봄날로 가보겠습니다. 2016년 3월 6일 일요일 낮 12시 경찰서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장말리의 여자친구 곽기은이었습니다. 곽기은의 남자친구 장말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울먹입니다. 남자친구가 이틀째 연락이 안 돼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곽기은과 장말리의 신혼집이 있는 노스포인트로 갑니다. 곽기은이 말합니다. 이틀 전에, 그러니까 3월 4일 아침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증상은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며 나갔어요. 예전에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걸 받아야 한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나가서 연락이 끊겨버렸어요. 이틀 내내 전화를 해도 문자를 보내도 아무 답이 없어요. 지금까지 외박 한 번 한 적 없던 사람인데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요. 곽기은의 말을 들은 경찰은 장말리가 증상은을 만나러 가는 길이나 혹은 만난 뒤에 변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곽기은에게 증상은에 대해 묻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뭐하는 사람인지 전 몰라요. 남자친구 말로는 전에 같이 회사를 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망했어요. 그 사람이 500만 홍콩 달러를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 돈을 받으러 간 거였어요. 전 남자친구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어서 더 이상은 몰라요. 증상은이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연락처도 몰라요. 남자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 알아볼 데도 없어요. 친구들도 다 모른다는 말만 하고. 경찰은 장말리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조사합니다. 장말리는 3월 4일 낮에 취남구 회오각 거리 부근에서 마지막으로 통화했습니다. 그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통화한 상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명의를 도용한 선불폰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경찰은 장말리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증상은일 거라고 짐작하고 장말리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번호로 여러 번 전화해보지만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장말리, 1988년 출생, 당시 나이 28세. 그는 홍콩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업 성적이 우수했던 장말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MIT 공대에 입학합니다. 부모에게 아들 장말리는 기쁨이자 자랑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장말리는 곽기은을 만나 첫눈에 반합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얼마 안 돼 바로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홍콩으로 돌아온 장말리는 큰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는 주식 투자에 손을 댑니다. 그러다 증상은을 만나고 캐피탈 사업을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대부업에 뛰어들게 된 거죠. 장말리와 증상은 두 사람의 역할은 명확히 구분됐습니다. 증상은이 고객 관리를, 장말리가 자금을 운용 관리했습니다. 장말리는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사업이라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장말리와 증상은은 얼마 못 가 파산하고 맙니다. 증상은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장말리에게 500만 홍콩 달러를 빌렸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마당에 빌린 돈도 갚아야 했지만 여유 자금이 없었던 증상은은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기로 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장말리는 자신이 사업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해 통신회사에 취업합니다. 2015년 10월, 장말리는 곽기은과 약혼합니다. 두 사람은 대출을 받아 노스포인트의 찌엔캉촌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합니다. 새 집에서 두 사람은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장말리가 회사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집을 사느라 꽤 많은 돈을 대출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은 장말리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증상은에게 연락해 이전에 빌려갔던 500만 홍콩 달러를 갚아달라고 말합니다. 3월 4일, 장말리는 증상은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장말리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장말리의 위치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취난 회오각길로 갑니다.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수사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던 그때 3월 29일 담경성이라는 사람이 경찰서를 찾아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는 증상은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에 함께 일했던 적이 있었죠. 담경성의 말에 따르면 증상은은 26살이에요. 얼마 전 오랜만에 연락하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돈을 빌려달라더군요. 담경성은 이어 말합니다. 당연히 거절했죠. 근데 증상은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대만에 갔다더니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잠깐 어디 피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금방 갚을 테니까 좀 구워달라고 하더라고요. 남경성의 말에 들은 경찰은 흠칫 놀랍니다. 설마 장말리가? 담경성은 또 다른 공범 3명이 더 있다고 했습니다. 21살 류석호, 23살 장선왕, 18살 한응유. 세 사람은 모두 증상은과 한 집에서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담경성이 말합니다. 처음에는 증상은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허풍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 증상은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신고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이제까지의 정황으로 보아 장말리와 증상은이 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장말리가 빨리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자 증상은이 장말리를 죽였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경찰은 담경성이 알려준 증상은의 집으로 갑니다. 증상은은 회오각 거리에 있는 댄식스 빌딩에서 방을 렌트해 살고 있었습니다. 장말리의 위치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곳 역시 회오각 거리죠. 댄식스라는 이름을 풀이하면 데이 앤 나이트로 24시간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숫자 6은 6동을 나타내죠. 빌딩은 총 22층으로 5층에서 21층 사이는 사무실과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증상은은 이 빌딩 9층 D5에 살았습니다. 오후 4시 경찰이 증상은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벨을 아무리 눌러도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현관에 귀를 대고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지는 않는지 들어보지만 안은 조용했습니다. 경찰은 허리를 숙여 문고리에 얼굴을 가까이 댑니다. 뭐야? 원인 모를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불길한 마음에 경찰은 문을 세게 마구 두드립니다. 그러나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경찰은 재빨리 빌딩 관리실로 갑니다. 그리고 장말리가 사라진 3월 4일의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2016년 3월 4일 새벽 1시 증상은 장선왕, 류석호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침 7시 증상은 장선왕이 외출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후 금방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증상은의 손에 밖에 나갈 때는 없었던 밧줄과 테이프가 들려있고 장선왕의 손에는 플라스틱 페트병이 있습니다. 낮 12시 장말리가 증상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는 이후 다시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증상은 장선왕, 유석호 세 사람이 분주하게 집 안팎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3월 5일 새벽 5시 57분 류석호가 외출합니다. 오전 9시 36분 증상은 장선왕이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 문길이를 측정합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어떤 물건과 그 크기를 비교하는 것 같았습니다. 3월 7일 오전 9시 증상은이 혼자 외출합니다. 잠시 후 그는 플로어 잭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3월 8일 오전 11시 유석호가 집에 옵니다. 저녁 8시 49분 세 사람은 큰 나무 상자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들은 나무 상자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애쓰지만 나무 상자 크기가 너무 커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세 사람은 포기하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밤 10시 7분. 증상은이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 입구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큰 물건이라. 나무 상자 안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경찰은 묘한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3월 9일. 증상은 장선왕이 캐리어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왔다 갔다 합니다. 3월 10일 오전 9시. 세 사람이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후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증상은 장선왕, 유석호 세 사람 외에도 CCTV 화면에 자주 모습을 드러낸 여성이 한 명 있었는데 경찰은 이 여성을 같은 일당 중 한 명인 18살의 한흥유로 추정합니다. 경찰은 네 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3월 10일 홍콩을 떠나 대만으로 갔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관리 사무실에서 비상용 키를 받아 증상은의 집으로 갑니다. 경찰은 현관문을 열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한겨울 같았죠. 집안의 에어컨이 가장 낮은 온도로 설정된 채 계속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거실 가운데에 CCTV 영상에서 보았던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나무 상자 위는 두꺼운 이불로 덮여 있었고 나무 상자 틈 사이로 붉은 액체가 굳어 있었는데 꼭 사람의 피 같았습니다. 나무 상자 주위에는 수많은 방향제가 놓여 있었지만 지독한 악취를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설마 여기에 사람이 들어있는 건가? 경찰은 이불을 걷어내고 나무 상자 틈새로 안에 있는 물건을 확인합니다. 시멘트 덩어리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십 개의 나프탈렌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999 구조대에 연락합니다. 소방대원이 전문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장비로 먼저 나무 상자를 뜯어냅니다. 그러자 안에서 길이 1m 50c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석관 같아 보이는 네모난 모양의 시멘트 덩어리가 나타납니다. 소방대원들은 장비를 이용해 딱딱하게 굳은 시멘트를 절단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작업하는 동안 경찰은 집안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집안 구조는 전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로프트 구조로 아래층에는 현관문을 들어서면 왼편에 화장실이 있고 오른편에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주방과 거실, 침실이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복층으로 올라가면 옷장이 보이고 안쪽에는 침실이 있습니다. 경찰은 복층 침실에서 서류 뭉치 여러 개를 발견합니다. 서류에는 대열이라는 조직의 활동, 정책 및 중요한 결정 등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내용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고 증상은은 이 조직의 간부인 듯 보였습니다. 그와 함께 도망친 장선왕, 유석호, 한행유는 조직의 일원이고요. 대열이 하는 일은 다양했습니다. 금지 약품 판매, 문서 위조, 청부 살해 등 온갖 나쁜 일은 다 하는 어둠의 조직이었습니다. 경찰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청부 살해 의뢰 명단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장발리도 있었습니다. 새벽 1시, 5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드디어 시멘트 덩어리를 절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흰 셔츠와 검은색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아래로 향한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목은 밧줄로 감겨 있고 머리는 하얀 베갯잎이 테이프로 돌돌 감겨 있습니다. 베갯잎을 벗기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된 얼굴이 드러납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몸 곳곳에 뼈가 부러져 있었고 허벅지와 발목에는 주사바늘 자국이 있었습니다. 체내에서 알코올과 클로로포름 성분이 검출되는데 클로로포름은 흡입 전신 마취제로 과거에는 큰 수술을 할 때 사용했지만 지금은 실험실 용매나 화학물질 생산에 사용됩니다. 피해자의 사망 시간은 2016년 3월 4일에서 3월 5일 사이로 추정되며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부검인은 클로로포름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을 거로 추측하지만 목에 밧줄이 감겨 있었던 것으로 보아 경부 압박 질식사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장말리의 실종 시간과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이 겹치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장말리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장말리의 여자친구 곽기은에게 연락합니다. 곽기은은 피해자를 보자마자 한눈에 그가 장말리임을 알아봅니다. 집을 나가던 날 장말리가 입었던 옷과 똑같았기 때문이죠. DNA 분석 결과 28살의 장말리가 맞았습니다. 경찰은 대만으로 도망친 4명 말고도 장말리의 여자친구 곽기은,
증상은이 사람을 죽였다는 연락을 해왔다며 앞서 경찰에 신고한 당경성, 증상은의 친구 료건국, 그리고 대열의 조직원 중 하나인 양준형과 그의 여자친구 최씨, 이상 5명의 용의자를 추가로 더 조사합니다. 경찰은 이 5명의 용의자를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5명의 진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장만리의 여자친구 곽기은입니다. 곽기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경찰은 장만리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할 때 곽기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도 함께 조회했습니다. 경찰은 장만리가 실종된 후 그녀가 증상원과 여러 번 통화한 기록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분명 경찰에게 증상원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곽기은이 경찰에 거짓말을 한 것이죠. 경찰은 첫 번째 용의자 곽기은을 조사합니다. 증상원을 모른다면서요? 근데 이 통화 기록은 뭐죠? 그녀는 크게 당황합니다. 진짜 잘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남자친구가 너무 연락이 안 되니까 다급한 마음에 남자친구 노트북을 뒤졌어요. 거기에 증상원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 번호로 전화하니까 증상원이 전화를 받았어요. 장만리를 만나기는 했는데 자기가 돈이 없어서 그냥 몇 마디 이야기만 하고 헤어졌다고 했어요. 헤어지고 남자친구가 어디에 갔는지는 자기도 모른대요. 곽기현은 이어 자기가 왜 증상은과 자주 통화를 했는지 설명합니다. 그때 그렇게 전화를 끊고 증상은이 남자친구를 찾았냐면서 자주 전화해서 물었어요. 남자친구를 엄청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자기가 빌렸던 500만 홍콩 달러를 갚겠다며 와서 수표를 가져가라면서 수표를 찍은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근데 수표에 적힌 이름이 제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 가져와 봐야 뭐 하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오라는데도 안 갔어요. 경찰은 장만리의 여자친구 곽기은이 유력 용의자인 증상은과의 통화를 대체 왜 경찰에 숨겼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의심에 곽기은이 억울해하며 말합니다. 증상은은 좋은 사람 같았어요. 저와 남자친구 걱정을 정말 많이 해줬거든요. 좋은 사람 같은데 괜한 오해로 사건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두 번째 용의자, 당경성. 당시 나이 24세. 그는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당경성은 증상은의 절친입니다. 장만리가 실종되고 증상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그의 행방에 대해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증상은 일당이 대만으로 도망칠 때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불러준 사람이 바로 당경성입니다. 당경성이 경찰에 말합니다. 전 이 사건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증상은이 대만으로 가기 전에 제가 일하는 인쇄소를 찾아왔더라고요. 대만 여행을 갈 건데 여권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공항 가는 택시를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준 것 뿐이에요. 대만에 가서 며칠 뒤에 연락이 와서는 다짜고짜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건 이게 다예요. 세 번째 용의자, 류오건국. 당시 나이 27세. 증상은의 친구로 홍콩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증상은의 집에서 요건국의 사원증을 발견합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요건국이 장만리 살인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을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요건국이 말합니다. 증상은 그 자식 사기꾼이에요. 난 피해자라고요. 제가 2007년에 증상은을 만났는데 그 자식이 무조건 되는 거라고, 자기만 믿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5만 홍콩 달러를 대출해서 증상은이 하는 사업에 투자했죠. 근데 그 돈을 몽땅 다 날려먹었어요. 제가 그 돈 갚느라고 고생한 거 생각하면 진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이 염치도 없는 놈이 또 찾아와서는 큰 건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투자만 하면 무조건 크게 먹는 거라고. 아우, 바보같이 그 말을 또 믿고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는데 똑같았어요. 다 날려먹은 거죠.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올해 3월 초쯤엔가 증상은이 찾아와서 제 사원증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손해본 거에서 일정 부분 메꿔줄 수 있다면서 11만 홍콩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하더군요. 돈 욕심에 그만 왜 제 사원증이 필요한 건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빌려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한 달 뒤에 약속한 11만 홍콩 달러를 주더라고요. 그 사기꾼 놈이 웬일로 돈을 갚나 했더니 내 사원증이 살해 현장에 있었다니. 이건 명백한 음모예요. 마지막 용의자 양준현. 당시 나이 21세.
그리고 양준현의 여자친구 채씨, 당시 나이 16세. 두 사람은 연인 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일찍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 두 사람은 자주 증상원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대열의 조직원 명단에 두 사람의 이름이 있었죠. 양준현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집에 없었어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한 뒤였죠. 우리는 증상원의 남자다움과 대범함을 동경했어요. 너무 멋있었죠. 증상원의 권유로 대열에 들어가게 됐고 그의 집으로 이사했죠. 저는 증상원이 그때그때 시키는 일을 했고 여자친구는 회의록을 기록하는 일을 했어요. 일도 간단한 데다 하루 세끼를 해결할 수 있으니 우리한테는 그야말로 딱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증상은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허풍도 심하고 걸핏하면 누굴 죽일 계획을 짜더라고요. 근데 그 계획을 실행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증상은이 사기꾼이라는 걸 깨닫고 조직을 탈퇴하려고 하니 1인당 1만 홍콩 달러를 위약금으로 내라더군요. 저희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돈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살았죠. 하는 수 없이 조직에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한흥유라는 여자가 조직에 들어왔어요. 집이 작아서 잘 곳도 없고 복덕복덕 서로 지내기 불편하니까 증상은이 저희더러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기회는 이때다 싶어 얼른 그 집을 나왔죠. 그 뒤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경찰 조사 결과 5명의 진술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이들 5명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걸 의미하죠. 경찰은 이 5명을 용의선상에서 배제합니다. 증상원을 포함한 일당 4명은 대만으로 도주한 뒤 완전히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경찰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이 사건이 홍콩 전역에 대서특필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대열의 18세 조직은 한흥유에 대한 여러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는 등, 업소 출신이라는 등 온갖 안 좋은 소문들이 떠돌아다녔습니다. 2016년 4월 10일 저녁 7시 40분 대만 신북시 시내 파출소에 커플로 보이는 남녀가 들어옵니다. 10대로 보이는 여성은 장만리 살인사건에 대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여성이 바로 중국 경찰이 애타게 찾고 있는 한흥유였습니다. 한흥유와 함께 파출소에 온 남성은 그녀의 남자친구 아연이었습니다. 한흥유의 말에 따르면 1년 전 그녀는 일본식 메이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증상은은 한흥유가 일하는 카페의 단골 고객이었죠. 한흥유는 처음에는 증상은이 재벌 2세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그의 씀씀이가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는 가격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부터 계속 외상을 하더니 나중에는 외상값도 갚지 않고 음식을 달라고 우깁니다. 그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화가 난 카페 사장은 증상은을 쫓아내고 다시는 오지 말라며 호통을 칩니다. 한흥유는 카페 사장 몰래 증상은과 연락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증상은이 엄청난 재력가라고 여겼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남자친구와 크게 다투고 증상은에게 연락합니다. 증상은은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자기 집에 와서 함께 생활하자고 합니다. 한흥유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증상은의 제안에 솔깃해 그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증상은의 집에는 이미 증상은의 친구 여럿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잠잘 곳도 없었죠. 얼마 후 증상은은 양준영과 그의 여자친구 채씨를 쫓아냅니다. 두 사람이 증상은의 집을 나가자 그제야 좀 공간이 생겼습니다. 한흥유는 대열에 들어가 이전까지 채씨가 하던 회의록 기록일을 담당합니다. 증상은은 한흥유에게 매달 8천 홍콩 달러를 주었고 잠잘 곳과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대열의 회의라는 게 조직원들끼리 모여서 매번 어떻게 하면 사람을 협박해 돈을 뜯어낼까 궁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만 했을 뿐 실제로 그 계획을 실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흥유는 지금의 생활에 매우 만족했기 때문에 조직원들이 무엇을 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진짜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대열의 조직원들은 장만리를 죽이고 한흥유에게 함께 도망가자고 합니다. 한흥유는 그들과 함께 도망가면 공범으로 오해받을 게 뻔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흥유가 거절하자 증상은이 한흥유를 협박합니다.
만약 우리와 같이 가지 않으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가 장말리를 죽인 걸로 만들 거야. 넌 그럼 감옥에 가겠지. 한흥유는 18살밖에 되지 않은 미성년자입니다. 그녀는 증상은의 말 한마디에 바로 굴복해 증상은 일당과 함께 대만으로 도망갑니다. 대만에 도착하자마자 증상은 한흥유의 여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증상은 일당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베이터우에 있는 한 료칸에 묵습니다. 그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문신 모양도 바꾸고 머리도 다른 색깔로 염색합니다. 이후 그들은 타이베이 시먼딩에 있는 여관으로 갑니다. 하지만 번화가에서 지내는 건 위험하다는 생각에 다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숙소를 옮깁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돈이 거의 바닥나고 증상은 일당은 저렴한 숙박비를 찾아 신북시 판교구에 있는 한 허름한 여관으로 갑니다. 그들은 비좁은 방에서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흥유는 증상은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됩니다. 사람을 납치해 돈을 뺏고 죽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흥유는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들과 이대로 계속 같이 가다가는 자기 인생도 끝나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한흥유는 증상은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홍콩에 있는 남자친구 아연에게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아연은 한흥유를 진정시키며 말합니다. 내가 갈 테니까 우선 그 사람들 말 잘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어. 아현은 그 길로 바로 대만으로 달려갑니다. 남자친구 아현이 대만에 도착하자 한흥유는 증상은 일당이 자는 틈을 타 도망칩니다. 남자친구 아현을 만난 한흥유는 그와 함께 파출소에 가 그동안의 일을 신고합니다. 여기까지가 한흥유의 진술입니다. 대만 경찰은 즉시 해당 사실을 홍콩 경찰에 알립니다. 4월 11일 한흥유와 아현이 홍콩으로 송환됩니다. 경찰은 한흥유를 살인 혐의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4월 12일 오전 대만 경찰은 한흥유의 진술에 따라 증상은 일당이 묵고 있는 여관을 급습해 일당 3명을 체포합니다. 방에는 심리학 책들이 여러 권 있었는데 이는 모두 증상은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파악하는데 꽤 관심이 큰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증상은, 류석호, 장선왕 3사람은 홍콩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경찰은 차례대로 3사람을 조사합니다. 3사람의 진술 내용은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먼저 증상은의 진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상은은 장만리 살인사건을 주동한 건 류석호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은 류석호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하죠. 그러면 증상은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하루는 류석호가 증상은을 찾아와 장만리의 돈을 훔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훔친 돈을 똑같이 나누자고 하죠. 증상은은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류석호가 끈질기게 설득하자 마음을 바꿔 장만리의 돈을 훔치기로 합니다. 장만리랑 전에 사업하다 망한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장만리 때문에 제가 돈을 좀 많이 잃었거든요. 장만리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증상은은 장만리에게 복수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 류석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장만리를 죽일 생각 따위는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저 그를 협박해 돈이나 좀 뜯어낼 심산이었죠. 두 사람은 장선왕을 이 일에 끌어들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짭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범행 장소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정합니다. 류석호는 범행에 필요한 밧줄, 테이프, 마취대 등을 사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나자 증상은은 장만리에게 전화해 빌린 돈을 갚겠다며 장만리를 자기 집으로 유인합니다. 잠시 후 장만리가 증상은의 집을 찾아옵니다. 증상은은 류석호가 모든 걸 다 알아서 알 거라고 생각하고 복층 침실로 올라가 한흥이와 함께 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몸싸움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증상은은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상황을 파악합니다. 류석호는 약품이 묻은 수건으로 장만리의 입과 코를 막고 있었고 장선왕은 장만리의 두 다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장만리는 거세게 저항하지만 두 사람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류석호는 증상은에게 알코올이 든 주사기를 주며 장만리에게 주사하라고 시킵니다. 증상은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류석호가 소리치자 증상은은 놀라 류석호가 시키는 대로 장만리의 다리에 주사합니다. 얼마 후 장만리는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설마 하는 마음의 증상은은 장만리의 맥박을 짚어보지만 맥박이 뛰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을 쉬고 있지 않았죠. 장만리가 숨을 쉬지 않아!
놀란 세 사람은 다급히 심폐소생술을 하지만 이미 장말리는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에 류소코는 크게 화를 내며 장말리의 몸을 뒤지더니 현금을 챙깁니다. 일이 더럽게 꼬였네. 증상원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는 류소코와 장선왕에게 자수를 하자고 하지만 두 사람은 완강히 반대합니다.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며 증상원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죠. 세 사람은 장말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합니다. 류소코는 잘게 잘라버리자고 하지만 증상원은 그건 너무 잔인하다며 반대합니다. 상의 끝에 그들은 석관을 만들어 장말리를 그 안에 넣기로 합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하기로 하죠. 다음날 류석호는 댄스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갑니다. 남은 두 사람, 증상은 장선왕은 시멘트를 사와 석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크기를 측정하지 않고 만든 탓에 너무 크게 만들어 석관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지지 않았습니다. 3일 후 2016년 3월 8일 싱가포르에서 류석호가 돌아옵니다. 그는 장말리가 아직도 집에 그대로 있는 걸 보고 노발대발합니다. 세 명이 힘을 합쳐 석관을 옮겨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엘리베이터에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류석호는 계획을 바꿔 캐리어에 장말리를 넣어 옮기기로 하고 드릴로 석관을 깨려고 하지만 두꺼운 시멘트 덩어리를 일반 드릴로 깨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석관에서 악취가 풍겨 나왔습니다. 이대로 모든 게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겁이 난 증상은 류석호 장선왕은 석관을 집에 그대로 두고 대만으로 도망칩니다. 류석호는 떠나기 전 한응유를 위협해 함께 대만으로 데려갑니다. 여기까지가 증상원의 진술입니다. 진술이 끝난 그는 말합니다. 대만에 도착한 다음 내내 경찰에 신고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단지 한응유가 저보다 한 발 빨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한응유는 이 일과 아무 상관도 없는 애예요. 류석호가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일에 끌어들여 죄를 덮어 씌우려고 대만에도 데려간 거죠. 경찰이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대열 조직의 우두머리라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지? 그러자 증상원은 자기는 우두머리가 아니며 대열이라는 조직 자체도 실존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경찰은 류석호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의 진술은 증상원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류석호의 진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류석호는 어릴 때부터 춤추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댄서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좋은 기회를 잡지 못했고 거리를 방황합니다. 그러다 증상원을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친구가 됩니다. 류석호는 증상원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증상원은 류석호가 춤 연습에 몰두할 수 있게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 약속합니다. 류석호는 자기 인생의 진정한 귀인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류석호는 증상원이 돈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류석호는 증상원을 믿고 따릅니다. 어느 날 증상원은 류석호에게 5만 홍콩 달러를 대출해 자기가 하는 사업에 투자하라고 꼬드깁니다. 류석호는 그의 말대로 5만 홍콩 달러를 대출받아 2천 홍콩 달러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증상원에게 줍니다. 이후 류석호는 대열 조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말리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자는 계획은 증상원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증상원이 말합니다. 장말리가 엄청난 부자야. 한도 없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그 카드만 손에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류석호는 그 카드만 손에 넣으면 댄서라는 꿈도 이룰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사건 당일 새벽, 류석호는 아래층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상원이 갑자기 그를 깨우더니 마취제로 류석호를 기절시킵니다. 류석호는 정신을 잃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한참이 지나고 낮 12시, 류석호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그는 장말리가 왔다는 걸 직감합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한바탕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장선왕은 수건을, 증상원은 주사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장말리의 숨이 멈춥니다. 증상원은 장말리의 몸에서 현금과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빼냅니다. 그리고 시멘트로 석관을 만들어 장말리를 옮기자고 하죠. 류석호와 장선왕은 증상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날 댄스 경연대회가 있었던 류석호는 싱가포르로 갑니다. 3일 후 류석호가 홍콩으로 돌아옵니다. 장말리를 넣은 석관이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크기가 너무 커서 엘리베이터에 실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는 수 없이 증상원 일당은 그대로 석관을 집에 두고 도망치기로 합니다. 류석호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한응유는 그냥 홍콩에 남아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증상은이 무조건 한흥유를 데리고 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한흥유도 대만에 가게 된 거라고 말합니다. 증상은은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고 있는 한흥유가 언제든지 자기들을 경찰에 넘길 수 있다며 대만에 함께 가야 한다고 하죠. 여기까지가 류석호의 진술입니다. 이어 경찰은 마지막 용의자 장선왕을 조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장선왕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장선왕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해 줄곧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경찰관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경찰 시험에서 낙방하죠. 장선왕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홍콩 지하철역의 말단 직원으로 입사합니다. 그는 헬로윈데이 파티에서 증상은을 알게 됩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장선왕은 증상은이 대단한 능력자라고 느끼게 되고 그를 따르기로 합니다. 증상은의 뒤에는 자기 같은 사람은 알지 못하는 막강한 조직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장선왕은 증상은이 자기 운명을 바꿔줄 사람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증상은은 장선왕을 상대로 가스라이팅합니다. 그 나이에 아직도 엄마랑 살고 있다니 창피하게 뭐하는 거야? 스스로 커야 하지 않겠어? 증상은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한 장선왕은 집을 나와 증상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열 조직의 일원이 됩니다. 한 번은 출장 간 자리에서 증상은이 굳은 얼굴로 말합니다. 조직 상층부에서 연락이 왔어. 긴급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데 회의에는 나만 참석할 수 있어. 장선왕은 밖에 나가서 아무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 앞을 지키고 있어. 장선왕은 조직의 존재를 완전히 믿게 되고 증상은의 말을 더욱더 믿고 따릅니다. 장선왕은 장만리를 상대로 증상은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증상은이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시간이 흘러 사건 당일이 됩니다. 장선왕은 침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서 우당탕하며 몸싸움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란 그가 거실로 뛰어나갑니다. 류석호가 수건을, 증상은이 주사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곧 장만리는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죠. 놀란 장선왕은 장만리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하지만 장만리는 끝내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장선왕은 패닉에 빠집니다. 당시 그는 두려움에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장선왕은 그저 증상은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었다고 하죠. 장선왕은 증상원과 함께 석관을 만들어 장만리를 옮기려고 하지만 석관의 크기가 너무 커서 엘리베이터에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석관을 집에 그대로 두고 대만으로 도망갑니다. 대만에 도착한 후 장선왕은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던 중 증상원이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네가 범인이라고 자수하는 건 어때? 그러면 내가 너희 어머니를 잘 모실게. 장선왕은 화를 내며 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장선왕 역시 앞에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한흥유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지금까지의 진술은 모두 종합해보면 두 가지 사실은 확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 대열 조직의 우두머리는 증상은이다. 증상은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그가 조직의 우두머리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한흥유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 때문에 한흥유의 진술이 가장 진실에 가깝다고 판단해 그녀를 공동 피고인 증인으로 내세우기로 합니다. 그녀가 공동 피고인 증인으로 채택되면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가 증인석으로 이동해 증인신문을 받게 됩니다. 만약 거짓으로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데리고 사건 현장으로 가 범행 당시를 재현하게 합니다. 현장은 범인을 보기 위해 직접 나온 사람들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3년 후 2019년 12월 13일 홍콩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공동 피고인 증인으로 출석한 한흥유가 천천히 입을 뗍니다. 증상은 류석호, 장선왕과 저 네 사람은 증상은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3, 4일에 한 번씩 증상은이 회의를 여는데 협박, 괄치 청부살인 같은 모두 범죄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증상은의 조직의 리더로서 류석호, 장선왕, 그리고 저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류석호, 장선왕은 증상은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행동대원이었고 저는 회의록을 담당하는 서기 역할을 했습니다. 조직 내 유일한 여자였지만 조직원들과 육체적 관계를 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장만리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증상은 조직 상층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장말리를 없애면 3천만 홍콩 달러가 포상으로 지급될 거라고 했죠. 증상은 류석호, 장선왕 세 사람은 계획을 짜고 즉시 실행에 옮깁니다. 사건 당일 2016년 3월 4일 오전 9시 증상은 류석호, 장선왕 세 사람이 컴퓨터 앞에 앉아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하는 거냐고 묻자 그들은 장말리를 묻을 장소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장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한 번도 실제로 그랬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낮 12시 저는 복층 침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큰 소리가 났고 무슨 일인지 내려가 보려는데 증상은이 위층으로 올라와 알코올과 주사기를 가지고 내려가면서 아래층으로 내려오지 말고 대기하고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잠시 후 아래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 세 사람이 진짜로 장말리를 죽였구나. 그때부터 저는 너무 겁이 나 아래층으로 내려가 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증상은이 저한테 와서 지금부터 자기들이 하는 일은 제가 보기 힘들 거라면서 잠깐 다른 곳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곧장 남자친구 아연의 집으로 갔고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6일 후 증상은이 전화해서 대만으로 도망갈 건데 저도 같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싫다고 하자 같이 가지 않으면 저한테 모든 걸 덮어씌우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너무 겁이 나 증상은을 따라 대만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진술을 마칩니다. 얼마간의 상의를 거친 후 재판부는 판결합니다. 증상은은 고의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유석호, 장선왕은 우발적 살인 혐의로 유기징역 17년형을 선고받습니다. 한흥유는 공동 피고인 증인으로 재판에 협력한 점을 인정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판결이 선고되자 장말리의 가족과 여자친구 곽기현은 눈물을 흘립니다. 사건이 종료되고 인터넷에 영상 하나가 올라옵니다. 장말리와 아버지가 통화하는 영상입니다. 講都有句嘢想同你講翻，都好多謝你咁多年為我教育，爸爸，我愛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